안녕하세요. 살다 살다 정말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가히 상상도 못했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불임인 여자였어요. 아이가 너무나도 좋아서 유아교육과에 진학을 했고 4년간의 정규교육과정 끝에 취업을 했고 어린이집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았거든요. 주변에서 이야, 정말로 미나 씨는 아이 가르치는 일이 천직인 것 같아. 어떻게 아이들한테 화 한 번 안 내고 그렇게 다정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어? 이럴 때 보면 미나 씨는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 그래, 미나 씨. 내가 유치원 쪽에서 현직으로 거의 20년간 있었지만 미나 씨처럼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 미나 씨 같은 사람 절대로 흔하지 않거든. 미나 씨, 정말 대단해. 사람들은 다들 저를 보고 아이를 가르치는 일을 너무너무 잘하고 정말 잘 어울린다고 말해줄 정도였어요. 저는 기분이 좋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 나는 결혼 일찍 해서 아이도 많이 낳고 싶고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나는 아이가 너무너무 좋거든. 진짜 아이들은 너무 순수하고 또 나는 어떻게 보면 내 친구들이나 어른들 사이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아이들 사이에서는 정말로 선생님이 될 수 있잖아. 그런 부분에서 나는 아이를 가르치는 게 정말로 잘 맞는 것 같아. 주변에서 다들 저를 보고 너 같은 애들이 선생님을 해야 한다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해줄 정도였어요.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지요. 그러다가 저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진 선생님, 주변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나 좀 소개시켜줘요. 나 빨리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싶단 말이에요. 주변에 아는 분들에게 소개팅을 해달라고 엄청 졸랐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성실하게 살고 또 날라리 짓들도 안 하니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소개팅 잘 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되게 힘들었습니다. 아, 진짜 결혼할 사람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구나. 이게 이렇게나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인 줄은 몰랐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는 살짝 절망했습니다. 결혼은 꼭 하고 싶은데 여건은 받쳐주지가 않고 뭐 하나 쉬운 게 없다는 생각에 살짝 우울해지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꿋꿋하게 소개팅을 나가고 또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만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운명 같은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몰랐는데 그때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지요.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요. 정말로 신기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소개팅 그분 맞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미나씨.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색한 인사를 나눈 뒤 저희는 서로의 얼굴을 보고 웃음이 터져버렸어요. 서로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고 정말 좋았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이게 바로 운명의 상대라고 하는구나. 진짜 말이 술술 잘 통하고 신기하다. 내가 이 남자를 만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 거였나 봐. 말도 안 돼. 진짜 너무 행복하다. 이 남자랑 하루를 계속 보내고 싶고 이 남자와 지내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한데? 이 사람이랑 함께하는 미래는 어떨까?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웃음을 지었어요. 잔잔한 미소가 끊임없이 새어나왔습니다. 제가 그 남자에게 호감이 있는 것을 그 남자도 눈치를 챘고 먼저 애프터를 한 뒤에 저희는 정식으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치원으로 출근하면 아이들이 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선생님 왜 맨날 계속 비실비실 웃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걸 정도였어요. 너무나도 외롭고 또 결혼을 갈망하던 제가 정말로 신기하게 운명의 짝을 만난 뒤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였죠. 그늘진 얼굴의 표정도 바뀌게 되었고
정말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 남자는 저와 교제한 지 5개월이 안 되었을 때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미나씨, 우리 결혼해요. 나요, 정말 미나씨가 아니면 다른 여자 못 만날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이렇게 깊게 쑥 들어와서 스며든 사람은 미나씨가 처음이에요. 미나씨에게 제 온 마음을 주어도 될까요? 미나씨가 너무너무 좋은데 나 어떻게 하죠? 저는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당연하지요. 저도 다른 남자랑 결혼한다는 생각을 하면 상상이 안 되어요. 그래요. 우리 결혼해요. 결혼해서 아이도 많이 낳고 행복한 가정 꾸려서 재밌게 살아봐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할 때는 몰랐지요. 제 앞에 펼쳐질 어두운 나날들을요. 처음 1년은 신혼을 즐기자고 해서 저희도 딱히 아이 계획을 세우진 않았어요.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결혼을 하기도 했고요. 하여튼 1년 뒤에 본격적으로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쉽사리 임신이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한 느낌을 느낀 저는 남편과 산부인과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진단을 받은 거였어요. 제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임이라고 하는 거였죠. 자연 임신이 가능하긴 하지만 굉장히 힘들 겁니다. 확률이 극히 낮기에 자연 임신으로 아이를 가지는 것보단 저는 시험관 임신을 하는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나이도 어리시고 하니까 시험관으로 하시면 금방 아이를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많이 낳기를 원했던 저는 의사의 그런 말에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너무 혼란스러웠죠. 그렇지만 시험관이라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배란을 위해서 배에 10수대가 넘게 놓아야 하는 주사, 그리고 피멍으로 얼룩진 내 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당신, 아이를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 내가 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 어떻게 해야 좋을까? 당신이 힘들면 아이를 가지지 않아도 좋아. 남편은 저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해주었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아이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아이를 저 때문에 제가 힘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포기할 순 없었어요. 힘들어하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었던 것은 신우였지요. 사실 신우는 남편과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되게 어려운 존재였지요. 올케, 내가 이혼한 이유가 아이를 못 가져서 남편이 이혼 요구한 거잖아. 그래도 내 남동생은 올케한테 아이 못 가진다고 뭐라고 하거나 구박하는 거는 없으니까 너무 상심해하지 마. 그리고 아이는 원한다고 해서 찾아오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 그냥 차라리 마음을 비우고 있을 때 아이는 찾아오는 것 같아. 불임으로 고생하는 내 친구들 보면 다들 그랬던 것 같아. 마음을 비워야지 아이가 찾아오는 것 같아.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원래 신우는 되게 저에게 못되게 굴고 저를 구박하고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올케는 손이 왜 이렇게 야무지지가 못해? 이래가지고 유치원에서 선생님 노릇 잘하겠어? 행주 하나 빠는 것도 힘 제대로 못 줘서 물기 가득하게 하고 에휴 답답해.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저희 집 살림살이에 하나하나 사사건건 다 간섭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은근히 젊은 저에 대한 적대감도 드러낸 적이 많았고요. 젊어서 지금 이렇게 당당한 건가? 젊음 그거 한순간이야. 젊다는 걸로 유세 떨지 마 제발. 이런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이를 못 가지고 힘들어하니까 그때부터 그런 말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우는 여전히 저에게 어려운 존재였어요. 남편은 우리 누나가 지금 당신한테 좀 좋게 말할 순 있어도 아마 시간 지나면 다시 당신한테 막말할 거야.
누나가 이혼 이후로 상처를 많이 받은 건지 성격도 좀 변하고 되게 뭐라고 해야 할까?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거든. 나도 알아. 우리 누나가 당신한테 막말하는 거. 그래서 신경 쓰여가지고 내가 지금 당신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남편은 지금 누나가 당신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너무 마음 놓지 말라고, 언제 변덕 부릴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괜히 쉽게 마음의 문 열었다가 상처받지 말라고 해준 거였죠. 남편의 그런 언질 덕분에 저는 신우에게 상처를 그나마 덜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계속해서 시험관 임신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착상이 이제 잘 되었다 싶으면 계속해서 아이를 유산하거나 착상 안정기에 들기 전에 착상에 실패하게 되거나 그런 일들이 쌓였지요. 남들은, 저보다 결혼을 5년이나 늦게 한 친구들은 다들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데 저만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나는 남들보다 젊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빨리 결혼해서 아이 낳고 싶었는데 결혼만 일찍 했지 젊은 엄마는커녕 아이 엄마도 되지 못할 것 같아서 나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 어떡해, 여보? 여보, 아이 가지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그리고 젊은 엄마가 되어주는 것도 좋지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경험을 해서 현명해진 엄마가 되는 것도 좋잖아. 당신한테 벌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당신을 위해서 벌어지는 거니까 당신이 지금 이렇게 아이를 늦게 가지는 것도 당신에게 다 이득이 되기 위해서 벌어지는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정말로 남편은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어요. 결국 시험관 시도 6년 끝에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 저는 마음을 접었어요. 당신 미안해. 나 이제는 아이 가지는 시도 그만하려고.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것 같아. 매달 맞는 배란 주사 12달, 그거 6년을 했으니까 내 몸도 이제는 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나도 지쳤나봐.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이러니까 더 이상 힘을 못 낼 것 같네. 미나야, 여보, 나는 상관없어. 당신이 아이를 가지든 안 가지든 상관없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일 뿐이야.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이 아이를 낳아도 난 여전히 아이보다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줄 거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당신이라는 여자가 내게는 선물 같다고.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라고. 저는 아이 가지는 것을 포기하고 남편과 딩크로 아이 없는 부부의 삶을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시도한 일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무거운 것은 사실이었어요. 아무래도 아이가 좋아서 유치원 선생님까지 한 사람이 불임이라서 아이가 없으니 학부모님들도 안타깝게 보고 주변 시선도 저를 다 동정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그 눈빛이 너무 싫고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아이들 돌보고 가르치는 일도 그만두고 저는 유아교육기관 행정 쪽 사무실 일로 틀어서 이직을 했습니다. 불임여자라는 사실이 제 인생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친 거였어요. 참 우울했지요. 우울증 약도 먹을 만큼 한때는 자기 혐오로 점철된 인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포기하고 나름대로 주말에는 남편과 여행을 가고 평일에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웃으며 지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 있는 공허한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럭저럭 아이 없는 인생이 익숙해졌고 저도 마음에 차오르는 혼란스럽고 힘든 감정들을 어느 정도 추스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거의 10년 동안
아이가 없는 불임 인생을 살던 제가 갑자기 생리를 안 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원래 14일 정도 되면 생리할 날인데 지금 3달이 흘렀는데 생리를 안 하잖아. 저는 몸이 굉장히 규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생리를 안 하니까 저에게는 의문이 든 거였어요. 생리를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쎄한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거는 몸이 무슨 불덩이처럼 알 수 없는 기운이 아래서부터 치솟아 올라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임신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더라고요. 몸이 뜨거워지고 열이 나고 그런 게요. 저는 몰랐던 거죠. 하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내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바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는 임신 가능성이 있으니 한번 검사를 해봅시다. 저는 10년 넘게 불임이라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세상에, 제가 기적적으로 임신을 한 거였습니다. 이건 기적이었어요. 제 인생에 기적이 펼쳐진 거였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죠. 정말로 기적이었으니까요. 어머, 의사 선생님, 이거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죠? 아니, 그렇게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시험관하고 난리칠 때는 임신할 기미도 안 보이더니 어떻게 이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울었어요. 진짜 무슨 실현당한 사람처럼 되게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의사쌤은 마음이 편하고 내려놓으니까 아이가 찾아온 것 같다고, 정말로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제게 말해주었지요. 저도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온 세상을 가진 것 같았어요. 우리 아기 천사가 엄마의 품에 찾아왔구나. 엄마가 너무너무 고마워, 정말로. 아기 천사야. 그리고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지요. 자기야, 나 임신이래. 몸 안 좋았던 게 임신 때문에 그런 거였대. 어떡해? 나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 이거 진짜지? 뭐라고? 당신이 임신을 했다고? 그게 정말이야? 정말로 당신이 임신을 했다고? 남편은 저보다 더 놀라고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믿지 못하겠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부부한테 벌어지냐고 하면서요. 저는 눈물을 글썽였고 남편은 저보다 더 감수성이 풍부해서 결국 눈물이 터졌지요. 참 고맙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남편이라는 존재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는데 그 존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요. 그렇게 저는 임신하게 되었고 시댁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우리 아가가 그렇게 아이 가지는 것을 원했더니 결국에 성공했구나. 정말 너무너무 기쁘다. 정말 마음고생 많았어. 삼신할매도 간절한 사람한테 아이를 준다고 하니 우리 며느리의 그 간절한 마음이 통한 거야. 너무너무 기분 좋다. 시모와 시부 두 분 다 정말로 좋아하셨어요.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우리 며느리 아이 가졌다고 자랑하셨고요. 진작에 임신 소식 알려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부족해서 늦게 알려드리게 되었네요. 그래도 긴 시간 동안 저를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간절하면 진짜 통하는 건가 봐요. 저의 임신 소식으로 인해서 시댁은 잔치집 분위기였어요. 딱 한 명 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신우였지요. 저의 임신 소식을 들은 신우는 되게 표정이 묘했어요. 약간 얼굴 근육이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표정이 되게 안 좋아 보였죠. 저는 속으로 형님이 나한테 화난 게 있으신가?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신 거지? 이상하네. 나는 형님한테 딱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뭐지? 싶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저에게 남편이 와서 슬쩍 말해주더라고요. 아무래도 누나가 당신이랑 자기를 똑같은 사람 취급하고 당신도 아이 못 가지니까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아이를 가져버리니까 배신감 이런 게 들었나 봐. 그래서 표정이 살짝 안 좋았던 것 같아. 우리 누나도 불임이었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당신한테 순간적으로 질투나 그런 감정을 느낀 거지. 당신이 싫어서 그런 표정을 지은 게 아니니까 당신이 이해해줘.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지 알겠지?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서야 대충 이해가 되었어요. 아무래도 신우도 저처럼 아이 때문에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하고 심지어는 이혼까지 했으니까요. 임신을 뒤늦게나마 성공한 제가 부럽기도 하고 되게 질투났었겠지요. 그래서 전 그 이후로 제가 괜히 신우 앞에서 얼쩡거리면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심기를 거슬리게 할까봐 신우 앞에서 얼쩡거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일부러 신우 앞에서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저는 임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고 그때 제가 몸이 안 좋았었던 때라서 진짜 힘들더라고요. 처음 한 임신에 원래도 약골이었는데 뱃속에 아이가 생기니까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겁니다. 허리를 숙일 수도 없고 숨을 쉬려고 하면 갈비뼈가 너무너무 아파서 미치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니?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당신 그럼 도우미 아주머니 쓰는 게 어때? 잠깐 3-4시간 정도 집에서 청소 도와주시고 밥 해주시는 분 쓰면 되잖아. 당신 계속 이렇게 있다가 진짜로 몸에 큰 무리가 올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아. 안 그래도 도우미 아줌마 쓰고 싶었는데 비용 때문에 계속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저에게 아줌마 쓰는 것을 제안하니까 저로서는 되게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줌마를 쓰게 되었어요.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누군가 집안일을 대신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니까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요. 그렇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배가 불러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형님에게 연락이 왔지요. 내가 옳게 임신했다는 소식 듣고 제대로 축하해준 적도 없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전화했어. 옳게 이제 배도 아프고 몸도 힘들지? 임산부는 미역국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철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번 주에 소고기 미역국 해줄게.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해서 손을 뻗은 신우가 되게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머, 저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진짜 고마워요. 너무 감동인데요? 그렇게 신우는 나를 잡아서 저희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 옳게, 내가 음식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옳게 먹이고 싶어서 노력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유튜브에서도 레시피 찾아보고 나름대로 노력 많이 했어. 저는 씩 웃었어요. 그래도 형님이 뭔가를 저에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참 고마웠지요. 형님은 사부작 거리면서 미역국을 만들었어요. 한우 사가지고 참기름에 들들 볶아서 밑간도 하고 물 확 부어가지고 불린 미역 넣어서 거의 1시간 넘게 사골 끓이듯이 푹 끓였지요. 미역국을 평소에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저는 몹시나 기대되었어요. 완성이 되어 식탁에 차려진 미역국을 본 저는 어머 형님,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저 진짜 결혼하고 나서 누가 저한테 밥 차려준 적이 없는데 너무 감동이에요. 형님 아니었으면 제가 누구한테 이 밥을 얻어먹겠어요. 하고 한 숟갈 뜨려고 하는데 순간 머리가 핑 돌면서 제가 식탁 옆으로 꼬꾸라진 거였어요. 저는 기억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때는 제가 병원에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서 순간 기절하게 된 거고, 임산부라서 몸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저혈압과 심장 혈액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서 심장신경성 실신이 발생한 거였어요. 형님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쓰러져서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형님이 끓여준 미역국 먹었어야 하는데. 올케 아니야. 그거 미역국은 올케 몸 괜찮아지고 먹어. 미역국 냉장고에 넣어놨어. 그거 소고기 많이 넣고 끓인 거니까 꼭 먹어. 신우는 미역국을 꼭 먹으라고 자기가 정성스럽게 끓인 거라고 강조했죠. 저는 반나절 만에 퇴원하게 되었고 집에 혼자 있는 게 위험해서 그날 도우미 아주머니를 하루 종일 고용했어요. 아주머니는 아이고 사모님이 몸이 약해가지고 임신하면서 배가 부르고 몸이 무거워지니까 혈액이 빨리 안 돌아서 쓰러진 거예요. 저도 임신했을 때 그랬어요. 이럴 때는 정말로 절대 안정 취하는 게 중요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요. 그렇게 이모님이 모든 것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모님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사모님, 이거 약 사모님이 먹은 거예요? 임산부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약인데 이게 왜 여기 있지? 아키놀. 이 약은 임산부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약 중에 하나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약학을 공부해서 알거든요. 비록 공부를 끝내진 못했지만. 이거 누가 먹는 거예요? 에? 이게 뭐죠? 저는 안 먹는데? 남편 것도 아니고 이상하다. 아주머니는 엄청 놀랐어요. 이 약 먹으면 아이가 유산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래서 임산부는 입에 대서도 안 된다고 막 소리치는 겁니다. 저는 찝찝했어요. 아니 그럼 이 약이 왜 우리 집에 있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죠. 그때 저는 순간 생각이 났어요. 저희 집에 홈카메라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도우미 아주머니를 쓰다 보니까 초반에는 이상한 일도 벌어졌거든요. 아주머니가 저희 집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가다가 적발된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 홈카메라를 설치했거든요. 순간 그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홈카메라 녹화본을 열어서 보았어요. 그때 도우미 아주머니도 제 곁에서 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주머니에서 그 약을 꺼내 미역국에 넣는 겁니다. 형님이요. 소름이 끼쳤어요. 약을 넣으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제가 보는지 안 보는지 알려고요. 그리고서는 그 약을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었는데 이모님이 쓰레기통을 분리수거하다가 딱 발견한 거였죠. 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 미역국을 먹기 전에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쓰러지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끝나는 거잖아요. 10년 만에 가진 아이를 유산하게 될 거였고 그 원인도 모른 채 저는 또 우울의 구렁텅이에 들어가게 될 뻔한 거였죠. 와, 정말로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하고요. 손도 떨렸고 도우미 아주머니는 아니, 신우가 미쳤네, 미쳤어. 내가 보니까 자기는 아이를 못 가져서 이혼까지 당했는데 올케는 아이까지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니까 그게 질투가 난 거야.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냐. 진짜 미치겠다. 아이고, 아이고. 도우미 아줌마는 저보다 더 화를 냈습니다. 너무나도 고약한 짓이라고. 아무리 질투가 나고 배가 아파도 이런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신우가 미쳐버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눈썰미가 좋은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감사하다고 했죠.
꼼꼼하게 집안을 잘 살펴줘서 제가 냉장고에 있는 미역국을 안 먹게 되었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저는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당신 누나가 이 미역국에 넣은 게 임산부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약이래. 이거 먹으면 기형아 낳거나 유산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당신? 제가 이렇게 말하니 남편은 손을 떨면서 입을 막는 겁니다. 자기 누나가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고 정말 부정하고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던 거였죠. 저도 신우가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결국 남편은 여보,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 하고 그 영상을 가지고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시부모한테 보여줬어요. 시모는 수진이 애가 진짜 미쳤구나. 아이고 내 속아. 정말 속이 타들어가네. 이걸 어쩌면 좋니. 난리가 났지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는 미안하다고, 시모가 미안하다고, 다 내 탓인 것 같다고 자책을 하셨지요. 그때 퇴근을 한 신우가 집에 들어왔고 남편은 신우의 멱을 잡고 누나, 아무리 질투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태어날 조카의 인생을 짓밟으려고 하고, 아니 아예 그 인생을 없애려고 하는 게 정상이야? 아무리 누나가 아이를 못 가지는 몸이라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우리가 모를 것 같았어? 그렇게 생각한 거면 누나 생각 잘못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할까? 살인 미수죄로 경찰에 신고할까? 어? 남편이 소리를 치고 시모도 너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야? 며느리한테 이런 짓을 저지르면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앞으로 며느리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정말 미치겠다 하면서 울부짖으며 신우의 등을 퍽퍽 때렸어요. 자기의 계획이 들켰다는 것을 알게 된 신우는 털썩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저에게 미안해, 미안해 올케, 미안해, 내가 미쳤어. 그냥 올케가 너무 부러웠어. 나는 아이 못 가지는 몸이라고 시댁에서 무정란이라는 소리 듣고 맨날 너무 힘들었거든. 남편도 맨날 나한테 아이 못 가지는 년이 뭔 말이 그렇게 기냐는 소리하고 맨날 구박받아서 여자로서의 인생은 그냥 무너졌는데, 나랑은 다르게 올케는 아이를 안 가져도 시댁에서 뭐라고 안 하고 남편한테 이쁨 받고 그러는 게 너무 부러웠나 봐. 그래서 올케를 볼 때마다 질투가 났는데, 그래도 올케가 나처럼 아이를 못 가지니까 그래도 동질감이 있었는데, 올케가 10년 만에 자연임신에 성공하니까 나도 너무 올케가 부러워서 미치겠는 거야. 밤에 잠도 안 오고 정말 속이 터질 것 같더라고. 올케가 너무너무 부럽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이렇게 여자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지. 그래서 질투에 눈이 멀어서 충동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 계획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여드름이 나서 그거 약 처방받았는데 의사가 임산부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유산할 수도 있다는 복약 지도를 받았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순간적으로 미역국에 그걸 넣었어. 미쳤지. 올케를 챙겨주라는 마음은 진짜였는데 순간 내가 미쳤어. 너무너무 미안해. 신우는 펑펑 우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신우의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해도 될 짓이 있고 안 될 짓이 있는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손이 떨리고 정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우는 저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사과를 받아주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모든 식구들에게
신우는 욕을 먹고 저는 집에 돌아왔고요. 그 이후로 시댁에 가지 않고 저는 무사히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신우는 아예 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신우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하고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는 신우의 사과를 받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우의 사과를 받아주었고 그렇게 신우의 사과를 받은 저는 이따금씩 시댁에 가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그 사건 이후로 거의 가족들에게 배척당하듯이 살게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친정에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지방으로 내려가서 일하고 지금은 혼자서 작은 아파트에 독거노인처럼 산다고 들었어요. 남편도 그 사건 이후로 누나랑 연락을 안 하고요. 신우 본인도 되게 반성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우를 쉽사리 온전히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질투와 열등감에 눈이 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알게 되었네요. 얼마나 사람이 추해질 수 있는지 그때 절절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겨우 소중한 아이를 지킨 저는 지금도 아이를 키우면서 살고 있고 그때 일만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지네요. 그래서 질투심 많은 사람을 곁에 두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는 일은 결국에는 들키게 되어 있는 것 같고 나중에 가서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럼 저는 사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